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구이티비의 군입니다. 오늘은 최소 10회차 이상 돌려본 디즈니 픽사 인생작 애니메이션 베스트 5.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죠? 제가 디즈니 정말 찐 덕후라는 거. 일단 저는 디즈니 픽사 새로운 작품 나온다 하면은 무조건 극장에서 볼 정도로 극성인 디즈니 덕후입니다. 사실 추천해줄 명작들이 워낙 많아서 이 컨텐츠는 저에게 행복이자 불행이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다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수많은 명작 중에서 5개만 뽑으라고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해서 제가 자식 낳으면 무조건 보여줄 거고, 또 그 자식이 나면 자식한테 보여주라고 유언했을 거고, 또 그 자식이 나면은 유령이 돼서도 빨리 얘들아 이거 보여줘 라고 할 만큼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꿔는 특별한 작품들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작품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추천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뭐든지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하죠. 이건 정말 제 인생 띵작인데 혹시라도 안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안 보는 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요. 바로 코코요. 여러분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살린 게 바로 이 작품 코코입니다. 와, 정말 저는 이 작품을 일단 극장에서만 4번 봤어요. 제가 디즈니를 참 좋아하는 게 디즈니만의 그 상상력과 음악, 사랑, 가족, 삶에 대한 교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걸 참 아름답게 그려간다는 게 진짜 매력인데, 일단 코코는 제가 처음 극장에서 그 저승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 저승을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지? 정말 압도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했던 부분이 정말 1도 없어요. 온 가족이 다 기분 좋게 볼 수가 있고, 일단 또 음악이 너무 좋고요. Remember me. No,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이거 진짜 명곡이죠. 아무튼 스포 방지를 위해서 이쯤 하고, 그래도 대충 예고편 느낌으로 해서 초반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영화 제목은 코코라서 주인공이 코코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스토리를 풀어가는 찐 주인공은 미구엘이에요. 이 영화는 멕시코가 배경인데요, 시간적 배경은 망자의 날인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는 멕시코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멕시코 특유의 문화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미구엘 집안은 대대로 신발을 만드는 가문인데, 미구엘의 고조할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음악을 하러 떠나갔다는 이유로 이 집안에서는 음악하는 걸 매우 금지시 여겨요. 하지만 미구엘은 음악에 대한 재능과 관심이 매우 높았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따로 자기만의 음악실과 기타를 만들어 자신이 동경하는 델라크루즈처럼 되고 싶어 하죠. 그러던 중 미구엘은 망자의 날 노래 대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싶어 하는데요, 망자의 날 당일 미구엘은 음악을 허락해 줄 것을 가족들에게 기대하지만 가족들은 너도 이제 작업장에 나오라며 기쁘게 통보해 줄 뿐이었습니다. 실망한 채 남겨진 미구엘은 길거리 강아지 단테가 제사상에서 깽판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수로 고조부모의 사진이 있던 상단의 액자가 떨어져 우연히 고조부의 손에 들린 해골 무늬의 기타를 발견하게 되죠. 그 기타는 무려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이자 미겔의 우상 델라크루즈의 기타라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고조할아버지가 델라크루즈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도 음악을 하겠다고 선언하죠. 그러나 가족들과 할머니는 우리에겐 델라크루즈는 가족을 버린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과 함께 미겔의 꿈을 반대합니다. 그래도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미겔은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미겔의 기타를 빼서 부셔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깊은 상처를 입은 미겔은 집을 뛰쳐나갔고 음악대회에 참여하고 싶은 나머지 델라크루즈 기념관에 있는 기타를 훔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의 기타를 들고 줄을 한번 튕긴 순간 미겔에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는 유령이 되고 망자까지 볼 수 있었죠. 자, 스포 방지를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뒤에 내용이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실제 영화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마 여기까지 보시면은 뒤에 내용은 더 빠르게 꿈같이 지나갈 겁니다. 일단 이 영화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쉬운 편이라 온 가족이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또 영상미도 매우 훌륭하고 음악하면은 진짜 미쳤죠. 게다가 가족의 소중함, 꿈,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정말 기승전결 완벽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한 부분이 없었고, 다시 돌려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아우트로에 나오는 그 Remember Me, 이거를 들어보면은 정말 느낌이 너무 좋고, 또 마지막 장면에는 감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많이 웃고 울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날 만큼 굉장히 저한테는 인생 영화로 꼽혀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자신있게 코코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작품은 소울입니다. 이거는 진짜 명작이에요. 정말 제목 그대로 제 영혼을 뒤흔드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재즈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영화는 일단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재즈의 향연도 들을 수 있고 재즈 바의 느낌도 너무 잘 살렸고 음악까지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리뷰 영상까지 따로 만들었죠. 그만큼 저한테 인생 영화고, 다시 돌려보면 돌려볼수록 이건 진짜 내가 정말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겠다 계기가 되는
저한테는 미친 띵작입니다. 이것도 제가 극장에서 한 3번 봤나? 이게 저희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막 누나한테도 보여주고 어머니한테도 보여주고. 아무튼 이 영화는요, 디즈니 픽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매력이 너무 많아요. 역시나 이것도 뭐 영상미는 말할 거 없고 음악, 메시지, 꿈, 스토리 전개해가는 방식도 그렇고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영화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도 이제 초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주인공 조 가드너는 뉴욕시의 재즈 뮤지션인데 한 중학교에서 시간제 교사로 밴드를 가르치고 있죠. 조는 시간제 교사가 아닌 정재원이 될 것을 제안받지만 그에겐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에겐 연주자의 꿈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옛 제자로부터 유명 재즈 음악가인 도로시 윌리엄스 밴드의 피아니스트가 비어있다는 연락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오디션에 지원하게 되죠.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도로시 윌리엄스의 오디션을 보게 되고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저녁 공연 때 함께하자는 제안까지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오디션 장면도 정말 명장면인 게, 그 악기의 질감을 표현하는 그래픽도 너무 훌륭했고 도가 오디션 볼 때 되게 집중해서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그 장면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맞다, 나도 약간 저런 세상이 있었던 것 같다 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킬까. 이런 픽사의 표현력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디즈니의 상상력 어쩔 거야 정말. 아무튼 저는 오디션 합격에 기뻐 날뛰면서 길을 다니다가 여러 번 죽을 위험을 맞게 되고 결국 맨홀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영화가 왜 소울인지를 알려줍니다. 조 가드너는 깨어나 보니 자신이 영혼 상태로 저승길 앞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승길 끝으로 가면 자신이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도망가게 되죠. 그러던 중 태어나기 전 세상이라는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아가 영혼들이 있었고 젤이라는 존재들이 성격을 부여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준비된 아가 영혼들은 지구가 보이는 구멍으로 빠져서 태어나게 됩니다. 한 젤이가 그를 멘토로 착각해 뉴세미나라는 곳으로 안내해주고 태어날 영혼을 교육시킬 멘토로 임명하는데요. 거기서 처음 22라는 말썽꾸러기 영혼을 만나게 되죠. 22는 지구로 가기 싫어하는 아기 영혼이었고 조는 22가 지구로 갇혀야 될 조건이 완성되면 지구 통행증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이 그걸 받아 지상으로 내려가 다시 원래의 삶을 살 계획을 세웁니다. 22는 불꽃이라는 핵심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는데 이를 채우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뒤에 내용 역시 궁금하시다면 실제 영화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또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조 가드너의 대답을 듣고 정말 나도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겠구나, 이 삶에 되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세 번째 작품은 업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있는 작품이에요. 저는 이 영화 인트로에서 한 3번 울었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뭔가 사람의 삶을 되게 압축시켜놔서 그려놨는데, 우리가 인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도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기쁨, 만남, 헤어짐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인트로 때 그런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그려내는데 인트로 장면만이라도 굉장히 좋은 장면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픽사의 10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칼 프레드릭슨 할아버지 역을 우리나라 명배우죠, 이순재 배우님께서 연기해줘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화제가 됐었죠. 2009년에 나온 작품인데도 지금까지 평점을 누가 남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인생작으로 꼽는 작품이고요. 저 또한 정말 지금 다시 봐도 명작이다 라고 엄지척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스토리는 주인공 칼 프레드릭슨의 어린 시절로 시작하는데요. 그의 꿈은 파라다이스 폭포를 횡단한 찰스 먼츠처럼 모험가가 되는 것이었고 유년 시절 같은 꿈을 가진 엘리를 만나 꿈을 나누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하게 돼요. 칼과 엘리는 같이 파라다이스 폭포에 갈 것을 약속하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으면서 두 사람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저축도 하고 집도 세우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야 파라다이스 표를 끊어서 갈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엘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칼은 혼자 무료한 삶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칼의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건설자들과 마찰이 있던 도중 인부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아내와의 추억을 담은 칩을 수많은 풍선을 띄워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이 장면이 업의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상력이 정말 픽사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여기에 불청객이 있는데요. 바로 꼬마 러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행 도중 평형색색의 괴상한 새 한 마리와 말하는 개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역시나 픽사하면 캐릭터의 매력을 빼놓을 수 없겠죠. 모든 캐릭터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렇듯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으로 파라다이스 폭포에 가는 여정을 그리는 게 이 영화의 핵심 스토리인데요. 역시나 이 부분이 초중반까지 내용이고 이 이후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실제 영화를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뭐 친구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가족끼리 같이 봤는데 그때 옆에 있는 지인들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영화 진짜 아름답다, 메시지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했습니다. 그만큼 기승전결 완벽하고 스토리 라인 좋고 그리고 캐릭터 매력도 너무 좋고 지금 봐도 아름다울 만큼 영상미까지, 또 마지막 장면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작품은 주토피아예요. 사실 이 작품을 할까 원리를 할까 좀 고민되긴 했는데 제가 또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대중적인 작품이 낫다라고 해가지고 주토피아를 네 번째 작품으로 꼽았습니다. 원리도 정말 저한테는 인생작이니까 원리도 꼭 보시기 추천드려요. 사실 주토피아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딱 개봉했을 때 정말 초대박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인지도 있는 작품이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작품이기 때문이죠. 특히 주인공으로 나왔던 닉과 주디는 캐릭터 매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할 만큼 굉장히 캐릭터 인기도가 높았어요. 이 작품은 이름처럼 동물들이 의인화돼서 나오는데요. 픽사답게 캐릭터도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했고요. 무엇보다 참 배경음악이 너무 좋아서 진짜 음악 때문이라도 재밌게 볼 수밖에 없는,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참고로 저는 제 이상형이 주디 같은 성격의 여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반대로 남자 고라니 분들은 닉 같은 성격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아무튼 스토리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1위 주토피아라는 곳에서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토끼 주디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토끼들이 많이 사는 시골 마을인 토끼굴에 살고 있는 주디 홉스는 어렸을 때부터 정의롭고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토피아의 경찰이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실제로 그녀는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마침내 경찰 사관학교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이언하트 시장의 특별 지시로 꿈에 그리던 주토피아 도심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고향인 토끼굴을 떠나 주토피아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그녀는 mp3로 노래를 듣는데 여기서 이 mp3가 뭔가 아이팟 느낌도 나고 또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의 패러디 노래가 나오죠. 주토피아는 사실 이스터에그나 이런 게 진짜 많은데 중간중간 디자인 패러디한 것도 있고 다양한 영화 명장면 같은 것도 패러디도 많이 했고 이스터에그를 찾는 것도 정말 주토피아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주토피아에 오게 된 주디는 시골과 다른 도시의 여러 매력적인 모습을 반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전혀 방음도 안 되는 낡은 단칸방에 살게 되고 이웃도 까칠하고 시끄럽지만 그 역시 주디에게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루고 싶은 꿈을 이뤘으니까. 하지만 큰 포부를 가지고 주토피아 경찰관이 된 그녀의 첫 임무는 주차 단속. 그녀는 작은 일조차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는데요. 그러던 중 한 여우가 왠지 수상쩍게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뒤를 밟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우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커다란 전보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아이스크림 주인장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게 주인은 여우가 마음에 안 들어 팻말을 보여주며 나도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가게에서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 부당한 모습을 본 우리의 정의로운 주디가 나타나 센스 있는 방법으로 아이스크림을 팔 것을 요구하죠. 근데 여우는 마침 지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못 사주겠다며 나가려고 했고 주디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해 결국 자신의 사비로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사주게 됩니다. 이 여우가 바로 또 다른 주인공 닉 와이드인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죠. 일단 매우 똑똑합니다. 왜냐면 주디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녹여서 다시 자그마한 수십 개의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레빙 브라더스 앞에 가져가 퇴근 시간에 맞춰 나오는 레빙들에게 한 개당 무려 2달러에 다시 파는 창조 경제를 이끌어내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머리가 진짜 좋은 거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주디와 닉은 악연인 듯 인연인 듯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던 도중 주토피아에서 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달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실종된 자기 남편인 에밋 오터튼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보고서장은 일손이 부족하다며 거부했지만 정의로운 주디가 나서서 이를 기회로 여겨 본인이 직접 찾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하지만 이를 못마땅히 여긴 보고가 명령 불복종으로 바로 해고하려고 했으나 부시장이 나타나 주디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주디에게 48시간 안에 임무를 해결하라 명하고 주디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종 사건 파일을 받아보던 중 마지막 목격단 사진에 닉을 발견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닉을 찾아가게 되고 사건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지만 닉은 당연히 거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디는 센스 있게 닉이 12살부터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탈세를 했다는 약점을 잡아 닉에게 협조를 요청하죠. 그렇게 둘은 어쩔 수 없이 협동하면서 사건을 풀어가기 위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겪게 되는데 역시나 뒤에 부분은 큰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뒤에 부분 역시 꼭 영화로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스토리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중간에 캐릭터의 매력적인 장면이 정말 많아요. 일단 주토피아는 패러디와 오마주, 이스터에그가 정말 많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면 돌려볼수록 와, 이 장면을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이런 부분을 찾는 재미도 정말 쏠쏠합니다. 또 영화 마지막 부분에 콘서트 형식으로 Try Everything 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심지어 가사까지 너무 좋아서 뭔가 계속 자극받고 내가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보고 난 다음에 정말 무언가를 계속 도전하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같이 시청하시면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토피아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역시나 이 영화도 제 인생작 중에 하나죠.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진짜 나를 알고 싶은가요? 그럼 인사이드 아웃을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요즘 뭐 MBTI가 한창 유행이었죠. 저 어렸을 때는 뭐 혈액형 이걸로 막 사람 나눠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게 좀 또 유행이 됐었는데 이런 MBTI라든지 혈액형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싫어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 영화에서는 모든 생명에는 감정 컨트롤하는 본부가 있어서 슬픔, 기쁨, 분노 이런 감정들이 본인만의 인격이 있고 그 감정들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는지까지 정말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맨 처음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해서 표현을 하지? 라는 거에 정말 감탄했어요. 제가 디즈니 픽사를 정말 사랑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상상력이 뭔가 이질감이 들지 않고 정말 사랑스럽고 공감 가고 온 가족 다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게 정말 픽사 디즈니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픽사 15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예전에 나왔던 몬스터 대학교 이후로 2년 만에 나온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디즈니 픽사 새로운 작품에 되게 목말라 있을 때
때 짠 하고 나온 작품이죠. 근데 그 완성도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극장이 개봉된 이후로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평점도 굉장히 우수하죠. 이 작품은 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고 각본상에 노미네이트 되어서 픽사를 다시 한번 구원해준 작품인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혹시 픽사 디즈니 영화 중에 인생작이 있어? 하면 나오는 작품이 바로 인사이드 아웃. 그만큼 명작이라는 거죠. 스토리는 주인공 라일리의 탄생과 함께 기쁨이가 탄생하면서 그녀의 삶을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탄생이란 곧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첫 시작에 한 것부터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기쁨이는 오직 자신과 라일리 둘만의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것에 행복해했으나 잠시 뒤 슬픔이가 등장하면서 라일리를 울려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난감해지죠. 그 이후 다른 감정들도 등장하는데요. 소심이는 말 그대로 소심한 성격에 무언가를 조심해야 할 때 도움을 주며, 까칠이는 라일리가 본능적으로 브로콜리를 거부할 때, 버럭이는 까칠이가 등장한 직후 라일리의 아빠가 브로콜리 먹지 않으면 후식은 없다고 할 때 분노해서 나타나게 되죠. 기쁨이는 자신의 색깔 구슬이 많아질수록 라일리가 행복해질 거라 판단해 일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핵심 기억 5가지를 모두 다 노란색으로 채우길 바라죠. 이 핵심 기억들이 각각의 성격섬을 만들어내서 엉뚱섬, 하키섬, 정직섬 등등 다양한 섬을 만들어내요. 라일리는 점차 커가면서 좋은 부모님과 친구들, 환경 덕에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고 정직하면서도 엉뚱하고 학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로 자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급작스러운 이사를 가게 되며 11살 라일리는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고 라일리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집은 라일리에게 그야말로 암울함 그 자체였죠. 픽사에서는 특히 이 새로운 집을 되게 다크하고 칙칙한 느낌으로 표현했는데, 그전에 행복했던 라일리가 점점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까지 나타내게 돼요. 영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만큼 사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대목이죠. 기쁨이는 어떻게든 라일리에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다른 감정들은 지금 라일리가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다며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해요. 게다가 심지어 슬픔이가 자기도 모르게 기억의 구슬을 손흔대는 바람에 라일리는 결국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되죠. 기쁨이는 이런 행동을 벌이는 슬픔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지만 서로의 특징이 완전히 정반대임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슬픔이에게 이 원을 벗어나지 말라며 가둬놓으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은 약간 기쁨이 인성이 조금 기쁨이의 가장 큰 목적은 라일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게 좀 인성적으로 문제긴 해요. 어쨌든 이러면서 라일리의 큰 성장을 담은 스토리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 감정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라일리는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과연 행복한 감정들만 있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일까요? 이 영화는 우리가 평소 느끼는 감정들과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항상 행복하고 싶고 활기차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혹은 소심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 간혹 정말 분노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 슬플 때는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한다고 해서 내 슬픈 마음이 안 좋은 감정이 사라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고 인생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명장면은 라일리의 상상 속 친구였던 삥뽕이 굉장히 또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기쁨이가 나와서 막 어떻게든 기쁘게 해주려 막 춤도 추고 애교를 많이 부려요. 그런데도 삥뽕이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죠. 그런데 그때 슬픔이가 다가와서 더 슬프게 유도하면서 공감해주고 하니까 오히려 삥뽕이가 펑펑 오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번 오열하고 나니까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결심이 서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죠. 이 장면에서 제가 배운 거는 슬플 때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면서 지내면 결국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감정을 탁 하고 쏟아내고 풀어내면 되려 자신이 지금 어떤 걸 해야 될지 더욱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울었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오열을 빡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아 이제부터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솔직히 아버지가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너무 보고 싶죠. 그런 생각이 들면 펑펑 이렇게 우는데, 순간적으로 정신 차려서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실 테니까 내가 정말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굉장히 열심히 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위에 5개의 작품을 인생작으로 꼽았는지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위에 작품들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들, 연인들의 소중함, 내 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하루를 어떻게 해야지 충실히 살 수 있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알차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계기가 담겨있는 메시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 그냥 재밌었다, 되게 시간 잘 보냈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제가 감정이 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기억들과 다짐들이 상기가 돼서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번 보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작품들은 제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는 작품들이었고, 제 힘들고 우울한 나날들의 원동력이자 희망이 됐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이 자신에게 명작이었나요? 영화를 보고 단순히 그냥 재밌었다, 시간 때우기용
그냥 데이트용으로만 보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여러 가지 느끼고 곱씹으면서 인생의 변환점까지 느낄 수 있나요? 그건 당신이 영화를 보는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디즈니 픽사 인생작 베스트 5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추천드린 작품들은 모두 다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들로 모아진 작품이며 어떤 분들에게는 난 저건 좀 취향이 안 맞다, 좀 유치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언컨대 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싶지 않은 만큼 이거 영화를 봤을 때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만 5개를 뽑아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디즈니 덕후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언제 들어오나 정말 손꼽아서 영어 기사까지 읽어보고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디즈니 플러스 한국에 런칭됐을 때 바로 1년권에 구독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작품들은 물론이고요, 뭐 메이킹 필름이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단편 영화까지 수없이 돌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컨텐츠가 저한테는 행복이자 약간 좀 불행이다 라고 얘기한 게, 사실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1, 2, 3편 시리즈 있는 작품 중에는 겨울왕국도 있고 주먹왕 라이프도 있고, 그리고 카 시리즈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것도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미 이 작품들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사실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설마 있나요? 저는 겨울왕국하고 주먹왕 라이프하고 칸은 최소 한 15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아무리 재밌어도 솔직히 10번 15번 그게 말이 되냐, 너 오버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20회차도 넘게 본 작품들도 많은데 아니 다시 보면 더 재밌는데, 이건 진짜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정말 좋다라고 느낀 거는 다시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밥 먹을 때 특히 이제 뭐 보면서 먹는 게 낙이고 행복인데, 성향상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작품들을 괜히 도전해가지고 그 1시간 버리느니 저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들을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 너무나 좋더라고요. 물론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만요.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작품들, 요즘에 뭔가 인생작 애니메이션 없나, 재밌는 작품 없나 하셨던 분들에게 정말로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디즈니 픽사는요 유치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재밌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수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브의 곤이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